아마 이번 대선의 최대 수혜자가 이준석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금 인생 최대의 순간들을 지금 만끽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준석 후보가 방송 끝나고 저한테 너 그따위로 방송하면 안 된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된다. 정치인이 아닌 것도 그냥 사람들 의식해서 두루뭉실하게 좋은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대형 정당인데 이준석한테 우리가 징계 취소하고 손잡고 보면 이준석이 좋아할 거다. 이 생각을 하고 그 있는 생각을 거야. 하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근데 생각이지. 봐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더 그게 생각날 거야. 저희는 정책이라는 벽돌 그리고 소통이라는 시멘트로 정말 좋은 집을 지을 겁니다. 바람 불면 날아갈 텐트는 사양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준석 후보가요, 한 10% 정도 얻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국민의힘 계열의 그 유권자가 한 6.5, 그러니까 뭐 6.5 정도 와 있고, 민주당 계열의 유권자들이 한 3.5쯤 와 있다고 치면, 왜냐하면 양자의 삼자 대 양자를 갈 때 보면 그 정도 비율이거든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이준석 쪽으로 옮겨온 표는 성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준석 후보가 없어졌어요. 단일화를 통해서 없어지면 투표에서 기권할 사람들이 한 3.5쯤 됩니다. 네네. 6.5 중에. 네네. 왜? 나 윤석열 찍었지만 비상경험 이거 무슨 미친 짓이냐. 이거 지금 이건 동의할 수 없다. 네네. 기권할 거예요. 그럼 이재명은 안 찍을 겁니다. 네. 2는 그래도 돌아가서 김문수 후보 찍을 거예요. 1은 이재명 후보 찍을 거예요. 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 성격 6.5 정도는. 네네. 근데 이 3.5 민주당에서 온 사람들은 3 정도는 돌아가서 이재명 후보 찍을 겁니다. 0.5는 기권할 거예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양자 구도로 이렇게 딱 했을 때 기계적으로 그렇게 한쪽으로 이 지금 목표를 다 이준석이 갖고 있는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 국민의힘에 이동한다. 그럴 수가 없죠. 최근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과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 중에 누가 노무현과 닮았냐.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에 김영삼 당대표에게 이익이 있습니다. 어떤 이의가 있으면 토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대놓고 면전에서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지금의 노무현, 그러니까 당시의 노무현 의원을 지금의 민주당에 갖다 놓잖아요. 이재명 대표 시절에 노무현 의원으로 갖다 놓으면 아마 이분 수박 딱지 붙이고 쫓겨날걸요. 아마 당에서. 너 뭐야? 그러면서 아마 쫓겨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런 생각마저도 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어떤 본인들의 그런 자산을 스스로 지키고 있나? 노무현 정신에 대한 자산을 스스로 지키고 있나? 사람들이 제가 딱 보니까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런 애들이 있지만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니까 이걸 모르는 것 같아. 잘. 그러니까 보세요. 이분들은 우리가 대형 정당인데 이준석한테 우리가 징계 취소하고 손잡고 보면 이준석이 좋아할 거다. 이 생각을 하고 그 있는 생각을 거야. 하고 있는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근데 생각이지. 봐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더 그게 생각날 거야. 그렇죠. 그때 봐요. 권성동 원내대표였어. 권성동 체리 따봉. 원내대표가 그 이준석 그러네. 몰아낼 때 비대위 위원장 대행하다가 주호영 의원 갖다 2주 만에 덮어지고 그거 주도한 사람이 유상범 의원, 전주회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나 대변인들 대거 나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다음에 윤리위원장 이양이 이준석 당원은 빨간 옷 입고 이준석 당원은 뭐 김철구 불러다가 막 작살내고 그렇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그대로 있어 거의. 근데 그거 어떻게 해? 제가 지난 총선 때 동탄에 가서 이 시홍산에서 동탄까지 가서 이준석 후보를 인터뷰했었어요. 동탄 이준석 사무실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엄청 피곤했었는데 그때 이준석이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거야. 한이 있는 거야, 한이. 당해? 윤석열한테. 아 그렇지. 내가 어머님도 어떻게 우셨잖아. 대통령을 시켰는데 인터뷰하는데 막 이준석한테 아니 윤석열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서 거의 약간 울 듯하더라고요. 우라통이 터진 거. 그렇지. 우라통이. 거의 한이 있더라고. 안 물어봤는데도 계속 이제 윤석열 얘기를 하는 거야. 있겠지. 그런데 어떻게 징계 취소 가지고 징계 취소했으니까 미안해 이러면 들을 줄 알아. 이준석은 만약에 이준석으로 추대를 하겠다 국민의힘이 합쳐서 그럴 가능성도 저는 0.5%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권성동 뭐 김문수 빼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에요. 뺄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럼 다 빼야 돼. 싹 빼야 돼. 아주 상징적인 인물은 빼고 선대위부터 다 지금 아웃 그럴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거 불가능하죠. 선대위에 한 40명 들어가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50% 넘는 여조가 나오고 있어요. 변수 뭐가 남았습니까? 이미 판은 끝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전화 면접 조사를 지금 AR에서 볼 필요 없어요. 전화 면접은 왜 내가 AR에서 폄하하는 게 아니고 투표율이 70%를 넘어가는 대통령 선거는 전화 면접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의 저간여층도 투표 다 할 거니까. 오케이. 75% 정도까지 가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재명 후보는 47에서 50이 나오면
그냥 액면으로 그럼 끝난 겁니다. 왜 48%가 나왔다. 모른 뭉다 빼고 100분율 다시 내면 50 넘어간 거기 때문에 양자구 3자구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뭐 51까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사실상 끝난 거다. 왜 비상겸 한 순간 끝난 거고. 구도가. 네, 비상겸한 탄핵 반대파 후보를 뽑은 순간 끝난 거고. 자, 이재명 후보가 이미 47에서 50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끝난 거다. 자, 두 번째 김문수 주간인데 이번 주간이 지난주에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후보가 됐어요. 새벽에 쿠데타를 재우고. 그러면 37에서 40에 들어오느냐가 중요해요. 이분이. 왜? 이건 뭘 보는 구간이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막아야겠다. 그래서 김문수 지지율이 전화 면접으로 37이 넘어가면 양자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과의 지지율 차이가 한 자리 숫자로 좁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쪼그라드는 거예요. 왜? 이준석을 지지하고 응원하는데 이재명 막아야 되니까 양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한 5% 정도 남겠지. 그렇게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다음에 중요한 숫자는 뭐냐? 이준석 후보가 10을 넘어가냐는 거야. 10. 10이란 건 뭐냐? 양진영이 이렇게 싸우는데 그걸 뚫고 올라간다. 10을 한다는 건 사표 심리가 해제됐다. 김문수로는 안 되는구나. 이번 주 일제 지켜봤는데 김문수로는 안 되겠다. TV 토론 봤는데 야 이준석이가 똑똑하다 역시. 이준석에 배팅해 보는 게 가능성이 없지만 그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더니 그냥 저 김문수 표는 사표다. 그냥 무난히 2등 가는 거다. 그건 작년에 총선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준석한테 대구 가라. 또 본인도 대구 가겠다. 저는 반대했어요. 방송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개인적으로 물어볼 때도 반대했는데 거기 가면 30에서 35%로 무난히 2등으로 떨어질 거다. 또 그때 용산 나오라는 분들도 있는데 용산 가면 15%로 무난히 3등으로 떨어질 거다. 동탄을 가면 3등 할 수도 2등 할 수도 1등 할 수도 있는데 전국 253개 중에 1등 해볼 수 있는데 여기 한 군데밖에 없다. 뭐 그 이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자 김문수 후보가 되면 그 확실히 2등으로 가는데 지금은 그 구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김문수가 뭐 35%도 못 벗어나고 이거 안 되겠다. 차라리 이준석으로 하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10% 넘어가면 요 선거 핵심이 이겁니다.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선거예요. 그래서 비상겸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50%가 지지하고 있어요. 이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막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이재명을 지금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10에서 15%가 떨어져 나와야 돼요. 맞아요. 자, 떨어져 나오는 방법은 이거 진짜 주옥 같은. 윤석열 심판도 해야 되고 이거 다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도 해야 되겠는데 이재명은 좀 아닌데 우리가 지금 흔쾌 찍는 건 아니고 마지못해 찍는다 하는데 국민의힘이 아니고 이준석이 뭐 15% 20% 온다. 그럼 이 정권 교체가 나는 더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189석의 그 이재명 대통령의 절대 권력자가 탄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는 자기 본인 국회의원 그만두면 이 2석짜리인데 2석짜리면 모두가 다 참여해서 공동으로 끌고 가는 팀 대한민국이 생기는 거 아니냐. 저는 이게 마지막 남은 변수 아니냐. 그러니까 거의 변수가 없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 지금 예상 못한 실수가 나오는 악재. 예상 못한. 그게 뭔지 몰라. 우리는 알 수 없네. 지금 알 수 없어. 그게 알 수 없는데 그게 하나 터질 거냐. 두 번째는 보수가 이제 오늘도 김문수 전 대표가 얘기했대. TV 토론 보고 보수의 대표 주자가 김문수인지 이준석인지 판단해보자. 김무성 대표가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와서 10이라는 숫자를 돌파해내면 지금은 완전히 눌려있죠. 사표심리가. 아니라는 그게 효과가 지금 없잖아요. 이게 지금 비상계엄을 했고 또 탄핵을 반대하고 뭐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 뭐 그런 분들 김문수 후보는 자유통일당스럽고 자유통일당의 대표도 하셨던 분이고 그런 정당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자유통일당과 경쟁하는 정당이 됐고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이 민주당과 경쟁하는 정당인데 2012년에 안철수 후보가 나왔을 때 저는 끝까지 갔었어야 그 다음에도 뭐가 됐어도 됐다. 자 김영삼과 김대중 그 후보가 87년도에 그 독재시대 끝내고 단일화 압력이 그 안철수한테 간 거에 100배는 더 세게 갔는데도 그들이 끝까지 갔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끝까지 응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준석 후보가 그 뭐 자기를 지지해 주는 분들하고 정치를 계속 하려 그러면 저는 끝까지 완주하는 게 맞다. 여가부는 없애고 여성 인권 보호 기능을 인권위로 합쳐서 가는 방향으로 공약을 내세웠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 반발들이 있을 텐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중에
그것이 실제로 실행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실행의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언어에는 반드시 그 형식 때문에 발생하는 내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한쪽에 치우친 명칭을 가진 것 자체로도 분열의 싹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지금은 여성과 남성, 청년과 노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녀를 아우르는 인권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고 청년과 노인을 아우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국가 경쟁력의 쇠퇴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오히려 보편적인 어휘를 쓰고 그 제목을 간명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하고 분열의 싹을 처음부터 없애는 것이 국민 통합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 폐지가 여성 정책에 대해서 확 힘을 빼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 혹은 걱정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여성이기도 하고 또 저에게 어머니도 계시고 저에게는 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여성만을 위한 페미니즘이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한 페밀리즘이라고 할 수 있고 남성이 소외되지 않고 그 외의 직역이 함께 그 외의 모든 성별이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통합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어디에 이익이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한 말씀 하시죠. 이익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저희는 텐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크고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용감하게 맨 땅에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책이라는 벽돌 그리고 소통이라는 시멘트로 정말 좋은 집을 지을 겁니다. 바람 불면 날아갈 텐트는 사양하겠습니다. 예. 아마 이번 대선의 최대 수혜자가 이준석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졌을 때 그 분화의 중심에 이준석이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유의미한 득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바야흐로 이준석 시대가 열리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지지자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는 약간은 조심스럽고 한편으로는 약간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준석 후보를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뭐 앞으로 20, 30년 정치를 해도 될 만큼 나이가 젊은 데다가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당 대표의 이력도 있고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사실상 거의 무소속이다시피 해서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 이상의 안정적 지지를 확보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국민의힘 내홍 이것에 대해서 좀 지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새로운 보수 진영의 리더를 찾기 위해서 이준석 후보를 매우 관심 있게 바라보지 않겠느냐. 그러면 두 자릿수 정도 득표를 하게 되면 그 앞으로 5년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이준석의 시대가 열릴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반면에 같은 얘기로 노원구에서 떨어지신 분이 대통령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다르죠. 그건 더 신선했을 텐데. 김문수 후보는 자기 텃밭에서 역전승을 한 거고 이준석 후보 요새 노무현 정신도 굉장히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어려운 서울의 강북 지역, 뭐 노원, 도봉 지역 이런 데서 자기가 한번 떨어져 박근혜 귀공자 타이틀 달고 쉽게 정치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지역에서 뛰어보고 또 중도층 좀 더 확장해 보겠다고 노력하고 이거 하면서 떨어지는 게 뭐가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거 오히려 훈장이죠. 예. 텃밭에서 떨어지는 거는 다르죠. 민주당 말씀드리면 예전에 아마 우리 대선을 통틀어서 가장 각광을 받았던 선거표 중에 하나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저도 원래 막 비판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준석 후보 두 분 다 사석에서 만나보면 그렇게까지 공격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조금만 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돌아간다면은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날카롭게 하지 않아도 되겠죠. 제가 이준석 후보의 싸가지론 내지는 이런 날카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2020년에 낙선하고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방송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제가 그때는 신인이고 막 확신도 없고 이러니까 부정선거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글쎄요 혹시 그럴 수도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준석 후보가 방송 끝나고 저한테 너 그따위로 방송하면 안 된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된다. 정치인이 아닌 것도 그냥 사람들 의식해서 두루뭉실하게 좋은 거 좋은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결국 정치인이 자기 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결국 그저 그런 정치인이 되는 거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된다. 예. 저는 그게 이준석의 정치를 관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비록 정치 경력이 길지만 저는 이준석은 순치되지 않고 주류에 줄 서서
그저 그런 정치인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움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저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 후보로서 적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세대와 서울교대에 함께 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행사를 하면 뭐 학생도 섭외하고 시민도 섭외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연세대학교에 도착하고 알았습니다. 아, 이게 각본이 아니구나. 이게 왜냐하면요, 학생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겁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아, 각본이 아니구나를 깨달았고, 그 주변에 신기해하고 우아하는 학생들은 있는데 적극적으로는 좀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후보가 민망해하는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학식을 먹는 사이에 또 소문이 났는지 이후에는 20명 넘는 학생들이 줄을 길게 서서 사진 촬영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또 식당으로 들어가서도 학생들 틈에 앉거나 이 후보가 자리를 잡으면 이 원하는 학생들이 즉흥적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좀 이준석 후보는 목소리가 계속 좀 안 좋은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이 이준석 후보는 다른 당과 달리 일찌감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한 달 전부터 선거 유세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네, 서울, 대구 등에서 출퇴근 집중 유세도 하고 시민들을 계속 만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일상적인 대화 자체도 버거워할 정도로 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오전 일정을 전체를 비우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면 이 도파민이 뿜뿜 솟아서 괜찮았다가 또 내려오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 다가오는 일요일부터는 이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좀 집중 유세를 하지 않고 목 관리에 신경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텐트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 방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준석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약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개혁신당 당원이 지난 9일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일단 대선 TV 토론에도 참여를 합니다. 이 정의당의 건병국 후보까지 포함을 해서 건영국 죄송합니다. 건영국 후보까지 포함을 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준석 돌풍 이야기가 현실화될까요, 교수님? 그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봐요. 예. 반반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이준석은 지금 뭐 급할 이유가 없거든요. 급할 이유가 없고 지금이 아마도 최상의 상태일 겁니다. 가장 좋은 상태가 된 거예요. 한덕수나 김문수인데 그나마 한덕수보다는 훨씬 더 김문수가 더 강성 이미지가 더 강하잖아요.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상태가 지금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이준석이 바로 뭐냐면 보수층 중에서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유일한 후보예요. 그러니까 보수층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딴 건 몰라도 내가 아무리 보수다 하더라도 계엄은 아니지. 계엄한 대통령 탄핵해야지. 이게 상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김문수를 찍어? 이재명을 찍을 수가 없지. 김문수를 찍어?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했을 때 그럼 도대체 누구 찍어? 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 사실 이준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은 진짜 지금 좋은 거죠. 가장 주가가 올랐을 것 같고 그다음에 김문수가 더욱더 강성 이미지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실망한 사람들은 이준석으로 표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이제 두 자릿수를 갖다 돌파했다? 예. 라고 한다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은 정말로 김문수가 죽을 쓰고 한다면 나중에는 차라리 이준석으로 가자. 그래서 홍준표의 발음대로 예. 이재명 대 이준석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가능성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이준석에 대한 또 보수층의 반감이라는 게 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이준석은 두 자리 돌파하는 게 아마 못 볼 겁니다. 지금은 이제 잘하면은 최선의 경우에 한 15% 이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15% 이상을 얻으면 엄청난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건 진짜 2007년 대선에서 차기 대선의 후보 이해창 후보가 15% 이상을 얻으면서 선거 비용을 또 다 보전받았어요. 선거 비용 보전받는 건 물론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준석은 돈 드는 선거 안 해요. 별로 돈 안 씁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그것보다 더 큰 건 뭐냐면 15%나 두 자릿수를 받았다라는 거는 보수에서 차기 주자 경쟁에서 굉장히 큰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의 변수예요. 그에 따라서. 그런데 일단은 김문수 후보가 됐다라고 한다면 두 자릿수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는 열렸다. 그 가능성은 가능성일 뿐 실현되려면 또 다른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어쨌든 이준석으로서는 지금 인생 최대의 순간들을 지금 만끽하고 있는 겁니다.